안녕하세요, 최태관입니다. 저는 2014년 5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흉추에 척수가 새는 그런 척수 손상 수술을 2번 받았고요. 그리고 하반신 연구장애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죠. 꽤 오랫동안 계속 같은 진단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만 3년 정도 지나서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 4,000명의 구독자님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 분 영상도 봤어요. 본인 사고에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유튜버 분도 봤는데, 저는 이 1000마디를 꺼내는 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저한테는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어려운 숙제고요. 너무 저한테는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많이 지웠어요. 제가 스스로 그때 당시의 기억을 스스로도 많이 지웠고 좀 안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영상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고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른 새벽 시간대였어요. 2시에서 4시 사이, 정확하게는 저 파일첩에 다 있는데 그 119 출동 일지까지 소송 때문에 서류 다 떼놓은 게 지금 사과 박스 안에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진단서하고 이런 것도 다 스캔을 떠가지고 이 영상에 이렇게 톡톡톡톡 나오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과 박스를 손을 못 대겠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평화로워지면 그때 또 뭐 관련돼서 또 얘기 드리면서 그때 스캔 떠서 또 보여드리던지 하죠. 뭐 서류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뭐 영상도 없고, 제가 인트로로 잠깐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아플 때 찍었던 3년간의 사진이에요. 전부 다예요. 그만큼 사진도 안 찍었고 영상도 안 찍었고 기억도 사실 하고 싶진 않아요. 웬만하면 이 관련된 영상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의 병도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꺼내게 됐어요. 일단 사고 경위는 집 근처에서 기가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고 조수석에 제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가해 차량이 조수석 문을 이렇게 퉁 박으면서 생긴 100% 가해 차량 과실인 접촉사고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내리는데 이렇게 툭 주저앉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리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발음이 안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놀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말이 이렇게 혀가 말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들어 누웠어요. 처음에는 사고가 탁 나면서 뇌 손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문이 이렇게 열렸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자 했더니 척수가 새고 있다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대에 눕게 되죠. 사실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척수 손상이 얼마나 무서운 이슈라는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만화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못 걷는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줄을 놨죠. 저는 이런저런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뭐 이런 광경이었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수술을 하고 깨고 정신줄을 놨거든요. 그냥 정신줄을 놨다고 표현하면 안 하다 하시잖아요. 그냥 미쳤어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는 정신병동이 없었고 가정정신의학과라고 이렇게 약간 클리닉 같이 되어 있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죠. 너는 미쳤다. 너는 미쳤으니까 지금 신경과적인 재활과적인 치료보다는 너는 정신치료가 더 지금 시급하다 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난 원망과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그거를 1 to 10으로 점수로 나누기에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만큼의 고통, 이만큼의 상실감, 이만큼의 좌절, 이런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해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 선이라는 게 있으면
저는 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은 제가 무슨 전기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전기 치료? 전기 치료가 뭐예요? 그랬더니 뭐 그냥 머리에 전기 자극을 주는 거래요.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도 안 나와. 저는 영화에서 보면 뭐 이상한 패치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전류를 주는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갔죠. 당시에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 안 했어요. 원래 미친놈은 지가 미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지가 미쳤다고 얘기하면 넌 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 못 했고 하도 그렇게 권하니까 그냥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말 잘 듣길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술 상처가 아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정신과 병동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정신병동은 어떤가. 정신병동이 일반 병실도 있어요. 거기는 뭐 면회도 자유롭고 하겠죠. 근데 여기보다 좀 더 중증인 사람들만 모아놓는 보호병동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나 이런 데서 폐쇄병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폐쇄병동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보호병동이라고 정식 명칭은 되어 있어요. 그 보호병동에서도 2명, 3명이 쓸 수 있는 침상이 있는 그런 룸이 있고, 룸은 다 개방돼 있고요. 혼자만 쓰는 룸이 있는데 혼자만 쓰는 데는 아무래도 좀 더 중증이겠죠. 저는 혼자만 쓰는 룸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벽은 다 쿠션으로 되어 있고 CCTV가 24시간 저를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전기치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약물치료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어떻게 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집에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공중전화 카드를 사다 줘야 돼요.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 거야.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건데, 주말이라서. 근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아가지고 무슨 망상이 들었냐면, 와이프가 이 상황과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애들을 다 죽이고 자살을 했다라는 그 상상이 나는 현실화돼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야.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119에도 전화하고 112에도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죠. 구급차도 오고 막 불자동차도 오고 경찰도 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런 정도로 제가 정신이 맛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웃긴 얘기는 아닌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어디만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빼시빼시 이렇게 웃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 침 흘리고 있었다고 하긴 했다.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병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보호병동에서는 서로 멀쩡한 척 했어요. 저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대하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24시간 관찰하고 계시는 그 간호사분들은 서로 미친 애들이 또 멀쩡한 척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약물을 치료를 받으면서 딱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와이프가 애들을 죽이고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9, 112 전화했던 거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환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멀쩡한 척 했던 거, 이 2가지밖에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원망과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그 화를 많이 눌렀죠. 그 약물 치료로. 그게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은인이죠.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시고 그랬다면 아마 가족들은 이런 상실감에 얘가 마음의 병으로 이렇게 분노로 표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노와 원망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당사자들은 정말 더 병들고 더 힘들고 더 고통받는 시간을 겪었겠죠. 저는 정신병이 먼저 생겼고 정신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 가정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그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은혜 받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시적소에 맞는 치료를 받아서 제가 좋아졌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병을 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같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혼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은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해서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사고가 나고 재활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병상에 있었던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깨어 있을 때는 약 먹고 취해 있고 아니면 화내고, 그리고 의미 없는 재활 치료 가고, 그렇게 멍 때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의미한 재활 시간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게 병원 생활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퇴원을 하게 되죠. 퇴원을 하고 나서의 얘기부터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